세컨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 선택이 국내 증시에도 중요한 이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내용을 좀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정부 선택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이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저께도 드렸고 오늘 뭐 대부분 중국 얘기들 하실 텐데 뭐 중국 얘기 중요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우리의 수출 비중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의 몰입도가 중국을 빼서 미국으로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이슈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 이슈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슈에 따른 그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오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게 메인은 아니다. 여전히 메인은 미국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경제가 살아난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유동성의 공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유동성 공급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시대별로 지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도에 나타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위기 때부터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가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는 누가 구원투수로 나왔느냐?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새로운 개념,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중앙은행이 여기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위기에서 탈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팬데믹 시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도 물론 늘렸지만 여기서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은 정부라는 거죠. 정부가 정말 뭐 우리나라 정부도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뭐 돈을 꼽아줬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지원금을 주고 최근 들어서는 단기 국채를 거의 남발하는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면서 시장이 원래 경제의 흐름대로라면 쿨다운 돼야 되는 시기에도 무한정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오늘 해리스 이 후보 쪽에서 새로운 뭐 경제 정책을 뭐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늘어난 국채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해리스가 된다면 뭐 기존 방향을 크게 벗어나긴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는 파월이,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는 제런 옐런이 좌우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제대로 하고 있던 이 호흡을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율할 거냐, 더 남발할 건지 아니면 좀 조이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정부 지출을 조였을 때는 그러면 중앙은행도 여전히 조여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자금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살펴볼 두 번째 그림은 그렇다면 이 유동성 말고 또 미국 증시에 있어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미국의 수입 확대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로 미국이 수입을 다시 대거 늘리면서 미국의 제조업도 정상화하고 뭐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는 또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다시 자신들의 제조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쪽에 이 지표가 올라간 것이 수입 확대의 가장 긍정적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재보다는 뭐 중간재의 수입이 대거 늘어난 것이 미국의 수입 확대의 특징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증시와 우리 기업들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미국이 약간 우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꽤 차이가 났어요. 우리가 중국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실제적인 수출액 차이가 한 10% 이상 났다가 지금은 거의 크로스돼서 미국이 약간 더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수입 확대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우리 기업들의 실적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저 음영 지역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침체 구간인데 미국의 침체 구간에서는 수출도 떨어지지만 미국의 수입이 가장 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수입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인데 만약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거나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리스크를 나타냈을 때 미국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은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무식하게 팔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반도체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한국물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는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계속 동반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반도체에 대한 매도라기보다는 상반기에 대거 늘렸던 한국물에 대한 축소 과정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그 미국의 제조업 지표, 특히 ISM 지수나 PMI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미국으로 침체로 가게 될지는 확인해야 되지만 어쨌든 침체로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머징 국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덜어내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이슈다.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국이 어떤 정부가 돼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중국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무엇보다 미국의 경기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향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이 지금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연착륙이다 혹은 경기 침체는 없다. 여러 가지 미국 경기와 관련된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우리 증시는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선 그리고 또 어떤 경제 정책 나오는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어제 오후 4시였습니다. 내내 기다렸던 이 밸류업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요동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포함된 종목군 가운데서 이 종목이 이렇게 약간은 좀 의외성이 있는 종목과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종목은 당연히 될 것 같았는데 KB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 여기 지수에 포함된 종목군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또 시장의 반응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ETF 출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벤트 출시에 따른 어떤 실망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도 이제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러면 이게 코스피 200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잡았던 그런 지수와 차이점이 뭐지? 네. 물론 거래소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주주가치에 대한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따로 편입한 어떤 새로운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주주가치 액티브라든지 고배당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ETF가 거래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신고가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업종 대표주 꾸겨놓은 거 외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실망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해서 좀 살펴봤더니 아침에 나온 자료가 있어서 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LX 300이 생겼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살펴보면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급에서도 지수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본 모델을 따라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와 차이점에 2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본은 정부에서 엄청나게 ETF를 사줬고요. 정부 자체가 BOJ 일본 은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샀죠.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 측면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책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강하게 걸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일본과 모델도 다른 데다가 종목 선정도 제가 보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 원래 기대했던 그 바와 조금 다른 그런 흐름이 좀 많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KB가 빠진 것도 빠진 건데 들어간 종목 중에서 좀 어이없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ETF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다른 선택지가 이미 있다.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시장보다도 소위 고배당 지수를 쫓아가는 게 가장 장기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수익률을 장기로도 한번 쭉 누적해 보시면 1, 2년 이런 거 아닙니다. 1, 2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섹터 잘 찍은 게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스타 그 펀드 매니저가 1, 2년도 못 가는 게 1, 2년 동안 막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 다음에 뭐 급락하니까 그러한데 실제로 저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비해서 한국의 배당주를 추종하는 펀드의 상대 강도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죠. 한 40년, 50년 누적해 보십시오. 신형의 고배당 ETF가 그 어떤 펀드를 압살합니다.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피는 뭐 당연히 뭐 비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펀드, 그 어떤 스타 매니저가 운영했던 펀드보다 소위 신형에서 운영했던 고배당 펀드가 전체적인 수익률을 압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그런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뭐 전혀 그런 지수의 성격이 아니다 보니 차라리 그쪽에 선택을 한다면 그냥 고배당 펀드 중에 괜찮은 펀드 장기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걸 운영하시는 게 우리 지수가 계속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적어도 뭐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펀드 운용에서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뭐 퇴직연금을 운용하신다든지 할 때 무엇을 편입해야 되는지는 이번 지수는 실망적이었다. 차라리 고배당 ETF로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다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에 포함된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이번에 ETF 출범하기 전까지 시간도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좀 주가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발표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 부분도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세요? 근데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주주환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하고 있지만 지금의 그 높은 밸류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해서 그 안에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에 뭐 연기금이 뭐 월간 뭐 조 단위의 돈을 밀어넣는다. 뭐 이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주체가 없다면 뭐 ETF는 제가 보기엔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 발표와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종목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가 아니었고 그제였습니다. 그제 4% 넘게 올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0.7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뭔가 이번 주 들어서 살아나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네이버의 최근 달라진 모습 그리고 현재 시점이 정말 바닥일까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네이버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단 한 번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실적 추정치를 하회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카카오는 뭐 달랐습니다만 실제로 네이버 자체는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왜 저럴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이버는 이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네이버의 그 기업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소위 고성장주, 고밸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 때문에 네이버도 뭐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더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럼 매출이 안 늘어나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감소로 인한 이익 증가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성장주라고 하는 네이버에 대해선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뭐 가치주 영역이었다면 비용 쥐어짜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네이버는 소위 뭐 AI 한다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으로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AI에 연관된 사업의 확장성에 우리가 서사를 부여하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서사가 없는데 이익이 좀 증가하는 것 자체만으로 네이버에 좋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리포트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밸류 저점이다. 지금 뭐 13배까지 내려간 이 저점에서 이 종목의 매력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밸류가 떨어지는 건 이 기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뭐 개인적으로도 좀 이 휴민트를 통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네이버가 저렇게 고밸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때 시장이 소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을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을 이어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 구글이 들어오지 못하고 검색 시장을 다른 업체가 대체했다라는 것. 그게 또 사업 확장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광고, 그다음에 커머스라고 하는 시장의 일부를 쥐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일본으로, 대만으로, 태국으로, 스페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밸류를 높였던 거죠. 그러면 최근에 가장 의미 있는 뉴스는 계속 이제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의 소버린 AI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이 안에서 네이버가 사무소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중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뭔가 성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실적이 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그 부분에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가 정말 점프업했던 시기는 초기에 뭐 검색 광고가 잘 됐을 때가 아니라 라인의 일본 진출이 성공했을 때 전체적으로 밸류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사우디를 포함해서 소위 이제 그 GCC 6개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AI 소버린 AI를 확장하고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익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다시 기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 따라서 네이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새 프로젝트 AI라고 하는 쪽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밸류 저점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이제 뭔가 서사가 부여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어떻게 될지, 중동 진출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약간 떼지난 얘기이기는 한데 이 해외 쪽에서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스노우 뭐 지분을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윤 대통령도 멘트하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나간 거죠, 무난하게. 일본은 계속 추진할 걸로 보이고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 그 휴민트가 뭐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이버 내에도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이버는 팔 이유가 전혀 없고 맞아요. 팔 생각도 없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잠재적으로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여러모로 네이버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단순히 밸류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김 이사님 시각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